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3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주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굴욕적인 12.28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과 관련한 논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이동영 시사평론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이 팟캐스트에서 시사평론가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 아니, 아까 소개를 시사평론가라고 네. 소개를 하셔서. 종편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네. 팟캐스트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1부 방송 땜빵 좋았고요. 2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트위터에다가 공동진행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유, 게스트인데. 그래야지 청취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름 좀 팔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제가 EJ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셔서, 그 성함은 잘 모르고 그냥 이씨 두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동영 작가님, 시사평론가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영 작가님 시사평론가께 저 쩔쩔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신세도 많이 졌지만 우리 지역구 또 유권자예요. 유권자. 네. 유권자는 하느님처럼. 그럼 기분 나쁘게 하면 이사 갑니다. 그러면 우리 붙잡습니다. 네, 오늘 2부 주제 토크 함께 해주실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오랜 시간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해오시다가 지난 총선 직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되신 분입니다. 일상과 밀착된 정치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되신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귀엽게 생기신 우리 권미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많이 출연해 보셨나요? 아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 지난번에 신사와 거지? 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그 한부모 지원 관련 법하고 또 한부모님들이 그 양육비를 받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을 제가 3개를 패키지를 냈는데 한부모 한 분하고 같이 가서 신사와 거지를 했는데 되게 늦게까지 하고 와 거기는 그 당청석 관객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늦게까지 있어서 거의 10시쯤 끝났던 것 같아요. 저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두 번째입니다. 표창원 의원님이랑 박주민 의원님이 워낙 말씀 잘하셔가지고 방송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관객들이 이탈을 안 해요 거기. 근데 밖에서 들으니까 김 의원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렸어요. 또렷또렷하게. 아마 서당계 김영호 의원 길게 하지 않아요. 짧게. 핵심만. 근데 전 나가서는 원래 목소리는 얇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크에다 목소리를 좀 깝니다. 근데 이제 권 의원처럼 이렇게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정말 자기 분야 살려서 법안 이렇게 만들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구보다는 비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저는 사실 인재 영입 정말 보통 사람은 인재 영입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은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많은 활약을 하시다가 이제 인재 영입 되셨는데 시민운동가로서 계시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시기도 쉽지 않잖아요. 왜 정치에 결심을 하셨어요? 왜 정치를 하게 됐어요? 우선, 다 아시겠지만, 여성들의 그 정치 참여는 좀 오랜 전통이 있고, 또 특히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을 또 높이고,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더한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정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2015년 초였는데 그때 아마 이동영 작가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민주당 아니었지만 민주당 인기가 바닥이었죠, 정말. 그래서 그때 80석? 또 못 얻는다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많은 후배들이랑 선배들이 그래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정말 뭐라도 한번 이야기라도 해보자 하고 한 8명 정도가 모였던 게 계기가 돼서 정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야당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와중에 막 또 그 당이 이제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는 그 결과가 네. 여기까지 정치에까지 발을 들이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일부에서 백혜련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이명박 각하께서 백혜련 의원님도 그러네. 정치를 입문시켜 주셨고 우리 검미옥 의원님도 우리 각하께서 네, 네,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어우, 각하 그분들의 대단하시네. 정치를 임명시켜준 거죠. 원장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야 정말 까마득하네요. 그때 한나라당이 200석, 새누리당 기억나시죠? 200석까지 그렇죠. 200석 가지고 한다 막 그러고 그때 18대 총선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예, 작년 2015년 저도 이번에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200석 간다고 그럴 때 네. 절망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뭐 민주당 지지율이 40% 5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 네.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당 정치의 중요성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네. 또 그것도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긴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목표를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정치적인 목표. 저는 이제 여성운동하고 시민사회운동을 오래 했으니까 네. 약간 좀 다양성이 네. 이렇게 존중되어지는 네. 그리고 상식하고 원칙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또 정치 기술적으로는 네. 그 정당 정치가 좀 뿌리 내려서 네. 앞으로는 어떤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말 네. 1인이 카리스마를 가질 수 없는 시대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죠. 네. 정말 협치하고 여러 네. 명이 모여서 지혜를 짤 때 네. 그게 개인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는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 기술적으로는 정당 정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게 쉽진 않은데 우리나라 토양에서 네. 그 부분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권미혁 의원님이 이제 여성운동 한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력을 보니까 미디어 운동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미디어 운동 MBC 오래 했어요. 방문진 90년대부터 이사.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MBC의 방문진 이사 경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MBC를 보면서 뭐 짜증 다른 좀 나시겠어요. 얘기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죠. 네네. 제가 이사로 있을 때 이제 저희가 한 유일한 잘한 일은 김재철 사장을 파면했죠. 그것도 아마 야당이 6대3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고 김재철 사장이 워낙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당 성향을 가지고 여당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같이 동의를 하면서 김재철 사장님을 이제 탄핵했구나. 탄핵했죠. 아웃했는데 김재철 사장 파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재철만 나가면은 MBC가 정상화될 줄 알았더니 그렇죠. 어휴 이게 뭐 그때 노조원들이 김재철 사장을 저희가 회의에서 탄압했을 때 길 가다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그때 일산을 몇 명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길거리에서 다 만세를 불렀다는 그렇죠.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런데 그 뒤에 더 나빠졌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일 재밌는 건 사실 이게 지배구조 개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후임 사장을 임명을 시켜버렸죠. 네. 그리고 저희가 있을 때도 이 김장겸 사장님이 그렇게 공적이었던 분이셨어요. 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네. 걱정되죠.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김장겸을 그렇게 임명한 것만 봐도 이 정권이 정말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탄핵을 했는데도 거의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뉴스 채널을 돌려도 요새는 진짜 MBC를 안 보게 돼요. MBC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MBC 뉴스 그러면 저는 KBS 안 보고 MBC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공중파는 SBS 보게 돼요. 뉴스. 네. MBC가 옛날에 가졌던 게 있죠. 뉴스하면 MBC였죠. 그래서 기자들도요. MBC 기자들도 뉴스 자기들 뉴스 데스크 보면서 굉장히 좀 약간 부끄러움이 있나 봐요. 지난번에 우리 탄핵 국면 때도 MBC 기자들 나와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MBC가 잘못 가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빨리 MBC가 예전의 모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뭐 이번에 그 MBC 토론 때 문재인 후보가 작심하고 MBC를 좀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다음 날 아침 뉴스부터 바로 또 공정방송에 힘을 가한다고 MBC가 또 문후보를 오히려 역공을 하더라고. 그런 거 보고 야, 저 집단이 진짜 언제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우리 권미혁 의원님은 이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실제 국회에서 입법 활동해 보시니까 밖에서 보실 때랑은 어떠세요? 직접 들어와 보니까. 좋은 점은 저희가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
이제 과거의 네. 의제 다른 사회적인 의제보다 시민사회에서 그 의제 설정 능력이 훨씬 탁월했을 때는 사실 자신의 의제를 얘기하는 게 쉬웠어요. 그런데 사회가 다양화되면서는 자신의 의제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국회에 오니까 좋은 점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봐주고 이해해주고 이해라기보다는 봐주고 또 이렇게 보도해주고 하니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은 좋은 점이고 이제 나쁜 점은 생각보다 현재 시스템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행정부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다라는 생각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화해치유재단 해산시키는 거 결의문 냈거든요. 그런데 간사가 합의 안 하면 안 되고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 분이 강하게 나는 합의 못한다 그러면 합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행정부에서 굉장히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게 굉장히 좀 한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상임위가 보건복지위랑 여가위에서 이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법안 많이 내셨어요? 그 국회 법안은 뭐 많이 냈다기보다 국회 입법과 무슨 정책 그 상 주는 게 있대요. 예, 1년에 한 번 국회 사무처에서 주는 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어요. 은근히 자랑하시네요. 은근히 자랑하시네요.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입법 뭐 있으시면? 우선 제가 이제 그 공공제약사라 그래가지고 메르스 때 보면은 시장성이 약한 약을 잘 지금 아직 이제 상정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통과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공공제약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저기 백신이나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오랜 수고는 아니었는데 외국에서는 점점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재정법을 보통은 이제 개정법을 내잖아요. 근데 재정법을 낼 생각이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 제약사들은 돈 안 되는 건 안 만들고 하기 어렵죠. 하기 어려우니까 공공성을 띠게 하자. 그렇죠. 그래서 공공제약사를 내자고 그리고 또 어떤 보건소는 백신이 남아돌고 어떤 보건소는 백신이 모자라고 이런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사인데 이 의원들이 자기 4년 기간 동안 재정법 하나 내는 게 굉장히 큰 의미래요. 근데 재정법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과연 통과됐을지는 이게 이해관계가 많아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부모 지원법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특히 장애 쪽 좀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요금 관련된 의결권 관련 법안 내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하시는군요. 작년에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국회에서 관련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그겁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학생들이 생리대 구매할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그거 보도됐었죠. 그죠, 그 문제죠.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유난하게 관심을 가져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산 과정에서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행히 추경으로 30억 하고 올해는 본 예산 30억을 땄는데 이제 지방 매칭까지 하면 지방 매칭 다 30억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비교적 많이 딴 거라고 볼 수 있고 예산을 그렇게 따셨으면 당의 실세와 친해신가 봐. 난 거의 예산 못 따는데. 이제 생리대 문제는 그 당시 좀 이슈였죠. 그래서 조금 놓치지 않고 이제 우리 김영호 님도 그러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를 하면 좀 끝까지 AS를 한다. 좀 하다가 말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죠. 또 얼마 전에 우리 권 의원님께서 우리 당 의원들의 세비 일부를 원천징수에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원천징수 당했어요. 한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당했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왜 우리 의원들의 원천징수를 왜 가져가셨어요? 제가 강탈했어요. 비용은 50만 원이라 사실 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그게 큰 액수야 그런데 의원들이 많이 내는 데가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물론 50만 원을 했는데 그날 이게 뭐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날이 3월 8일이었어요. 네. 그게 38 여성대하고 딱 맞춰서 네. 되는 날이었는데 수요 시위 하는 날하고 겹쳤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1273차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네. 수요 시위 있었던 날인데 이 10시에 제가 의총에서 제안한 내용은 그 정의기억재단 아시죠? 네.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의총이 있었어요. 네, 네네. 국민 성금으로 그 위안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진실을 규명하자 해서 국민들이 세운 정의기억재단에서 20만 동행인 모금 범국민운동이라는 거를 펼쳐요. 네. 그게 뭐냐면 20만 동행인이 일반인들은 5만 원 이상 네. 이렇게 내서 동행을 해가지고 돈을 내서 그 돈을 마련하고 지금 일본에서 10억 엔이 왔잖아요. 네. 그거 이상 마련해서 지금 12분 정도 할머니들이 그 돈을 안 받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돈 모아서 네. 일본 10억 엔 우습게 만들자. 잘했어. 그런 의미에서 자존심 상하게 그 돈을 어떻게 받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일본 돈을. 네. 그렇죠. 그래서 20만 동행인 모금 범국민 운동에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제안 드릴 때는 네. 저 그 전에 19대 때는 이미 했었대요. 근데 네. 했을 때 그 몇몇 의원님들께서 50만 원 너무 많을 것 같다. 암만 생각해도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때 우상원 원내대표가 눈치 보더라고. 예, 그 얘기할 눈치를 때. 저한테 막 네, 보시면서 그래서 그 제안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50만 원 합시다 뒤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 원전 징수해가지고 왜냐하면 또 이게 이럴 때 내기를 결의를 확실히 안 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아예 일괄 공지하는 일괄. 식으로 해서 제가 강탈을 그럼 민주당 전원. 저는 네, 우리 저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인데 다른 정당한테는 좀 제의 안 하셨어요? 다른 그래서 야당하고, 예. 제가 그날 이제 그 수요시 가서 그때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가서 그 좋은 소식을 네. 그날 알려줬어야 되는데 또 바쁘셔서 네. 제가 다른 일정을 또 38 여성대 일정을 빠개고 네, 가서 네. 우리 당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 정의당 의원이 같이 오셨어요. 정의당 네. 의원이 저희는 쪽수가 적어서 우리 120몇 명이잖아요. 네. 쪽수가 적어서 다 못하지만 저는 저희 방 보좌관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해서 공식으로는 했던 것 같아요. 정의당도. 네네. 네. 근데 다른 국민의당은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네. 이대목에서 박수.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권미영 의원님은 자주 봬요. 어디서 뵙냐면 같은- 국회 2층에서 우리가 항상 식판을 들고 네. 식사를 같이 식당에서. 자주 하시죠. 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못 너무 먹었어요. 맛있어. 아, 국회 모든 식당 중에 제일 2층이 제일 맛있다는 게 저는 그게 판단. 저도 그래요. 네. 정말 너무 음식이 좋아요. 3,300원인데 국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3,300원 정도보다는 훨씬 음식이 다양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국회 도서관 식당에서 많이 먹어요. 예. 자주 먹는데 거기도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강조하는 거는 의원회관 식당이 좀 특별하잖아요. 비용도 훨씬 비싼데 네. 의원회관 식당 관계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여기가 더 맛있어요. 맛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의원회관 그 식당 있잖아요. 의원 식당 의원 식당. 진짜 맛없어. 그렇게 싫어 얘기하면 어떡해요. 진짜 이 떨어져. 관계자 여러분들이 저 외국에서 손님 한번 오셔서 먹었는데 좀 그분 지금 사실이에요. 우리 표정이- 모두가 다 표정이 동의하는 바예요.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그럼 앞으로는 손님 오시면 2층에서 드세요. 네, 식판 들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본 주제인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권역별 ARS 투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남권 3월 25일부터 26일, 충청권 3월 27일부터 28일, 영남권 3월 29일부터 30일, 수도권 및 강원 그리고 2차 선거인단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순회 투표일은 호남 3월 27일 오후 2시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충청 29일 오후 2시 대전 충무체육관, 영남 31일 오후 2시 부산 실내체육관, 수도권 및 강원은 4월 3일 오후 2시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먼저 소녀상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현재도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우리 외교부가 계속해서 철거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이 제일 먼저 처음 어디에서 건립이 됐나요? 네. 이거는 사실 퀴즈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두 분을 테스트할 퀴즈를 내야 되는 건데. 아유, 빨리 말씀하세요. 네. 저도 납니다.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2007년 경남 하동 평사리공원에 평화의 탑으로 시작이 됐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하동. 네, 하동이에요. 그 소녀상 보면 항상 이 어깨 위에 새가 올라왔죠. 네. 그것도 의미하는 게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죠? 아, 그게 뭐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역마다 약간 자기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 얼마 전에 진주에 갔었는데요. 진주는 서 있어요, 소녀상이. 네. 그리고 멀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약간 똑같이 앉아있질 않고, 그렇게, 그야말로 조금씩 다 지역마다 진화라는 거예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의 소녀상도 서 계세요. 예. 지금 권호님 가슴에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네. 평화나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보다 그게 훨씬 더 빛나요. 네. 그래서 숨겨야지. 자꾸 숨겨야겠어요. 예. 근데 아니 나비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 소녀상이 이제 시작된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요? 그러니까 그 김석영 원래 가장 대표적인 일본군 대사관 소녀상이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이 되면서 뭔가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필요하게 되니까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하고 김성견, 김은성 두 분의 조각가가 뜻을 같이 해서 모아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특히 의미가 있는 건 이게 그 국민 모금으로 혹은 세계 시민들의 모금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66개. 그리고 외국에 18개.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도 김영호 의원님이 중국 통이시잖아요. 중국에도 하나가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중국 남경대학교에다가 사실 그 중국에도 이제 위안부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녀상을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좀 그 대화 채널이 조금 잠시 중단됐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안부 피해자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도 피해자가 있어요. 미얀마, 캄보디아 뭐 다 있죠. 다 있을 텐데 그쪽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처럼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은 시민사회 세력도 결국은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공산당.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 굉장히 그 심정적으로는 비슷한데 타이완은 또 안 그래요. 제가 타이완에다가 소녀상 건립을 얘기했는데 타이완 애들은 팔짝 기대더라고요. 근데 사실 타이완도 얼마 전에 소녀상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제가 이제 집권당 쪽 사람한테 지금 민진당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했더니 거기는 굉장히 일본과 가까운 나라예요. 타이완. 그렇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일본의 식민지를 50년 받았거든요. 타이완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일제 때 육군과 해군이 있어요. 일본의 육군은 완전히 강경파고 해군은 온건파야. 근데 타이완은 해군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잘 지냈대. 그래서 타이완 같은 경우는요. 그 일식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타이완의 그 어르신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일본인 화장을 하고 일본말을 얘기하면서 예전에 식민지 시절을 회상하면서 술을 먹어요. 아니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본에서 얘기죠. 공부할 때도 타이완 친구들 같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타이완 친구들이 일본국 엄청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딱 표시를 내요 그렇게.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네랑 우리랑 같은 식민지 처지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 안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그 위안부 피해자들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었다, 증거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나 타이완 이렇게 다른 외국 위안부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언자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다 원천 부정하고 있는 건가요? 일본에서는? 그건 어때요? 중국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은 다 같죠. 그러니까 한국이 네네네. 세계 어떤 위안부 없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그 위안부라는 그 존재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자발적이었다는 뭐 그런 논리로 지금 나가는 거죠. 중국은 원래 그 난징 대학살 그 부분만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온가 와가지고 박물관도 만들었어요. 네네, 중국 네. 위안부 우리가 사실 제가 계속 말을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할머니들이 위안부라고 해주길 예전에는 원했는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군 성노예라고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르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할머님들이 그렇게 불러준 걸 원하세요? 안 원했어요. 근데 최근에 정의기억재단이 생기면서 할머니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근접이 돼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영어 표현도 사실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원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주 옛날에는 정신대라고 우리가 많이 정신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편하긴 위안부니까 제가 왕쪽을 왔다 갔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서당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중국, 뭐 타이완, 미얀마, 캄보디아,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가 계시던 곳에 가서 우리의 소녀상과 그 현지의 소녀상을 계속 건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관광객들이 동남아를 많이 다니거든. 다니다 보면 낯뜨거운 거지. 그렇지. 낯뜨거운 저희는 이제 저는 사실 일반 국민들은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일본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야 우리 아베 정권이 정말 문제가 있는 정권이구나. 그래서 결국 아베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는 우리 작전을 이제 짜야죠. 우리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 검역 위원님이랑 시간 되면 그럴까요? 한번 하고 제가 지금 미얀마 뭐 의원단 또 뭐 부회장을 시켰어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지만 제가 혹시 공식적으로 가면 또 그쪽과도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중국도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은 거, 그다음에 그 나라 현실에만 똑같은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지원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같이 이제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 있을 때 그리고 뭐 우리 위안부 할머니라는 공통된 화제로 뭐 이런 민간적인 교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동북 삼성은 사실 우리나라 그 동포 많이 살잖아요. 거기는 훨씬 하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의 그 위안부 할머니에 관련된 소녀상 건립을 미국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어차피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위안부 할머니 그 합의 일본과 합의도 미국의 영향력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 그 당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완전하게 정리된 그래서 참 다행이다는 식으로 논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갈등을 하면 미국이 볼 땐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불렀겠죠. 일본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돈 주기로 했으니까 그 돈 받고 그냥 합의 좀 해줘.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미국에서 왜 그게 완전하게 정리된 거라는 걸 왜 미국이 정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이 친해져야 된다고 판단하니까. 동북아의 어떤 이제 그렇죠. 미국 체계 아니 질서를 그렇다 만들죠.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식으로 미국에서 정리를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죠. 진짜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봉한 나라라면요. 일본을 설득해서 가해자인 너희들이 사과를 정말 처절하게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제안을 사실 해야죠. 자기들이 피해를 안 입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걸 모르는 거지. 다만 뭐 권 의원 말처럼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 못하죠. 세계에서 쏟아질 비난료는 있으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냐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처음 박 대통령이 일본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랬죠. 이 위안부 문제 합의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없다. 이렇게 하고 3년을 흘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들고 나와. 그러면은 미국의 압력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저희 서울에 있는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그 소녀상 앞에는 이제 매주 수요일이면 집회를 하죠. 뭐 혹시 집회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렇죠. 처음 이거 만들어졌을 때 저는 그때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호응이 있을 줄은 모르고 당시로는 엄청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매주 수요일 날
집회를 할 수가 지금은 시민사회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때는 정말 약간 좀 활동가들 중심으로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수혜라 유지가 될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할머니들이 많이 나왔고 활동가 네. 중심으로 나갔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고 지금 1275회 1275회. 75회째거든요. 아쉬운 네. 게 그 네. 수요 집회 아까 뭐 소녀상이 그 일본 대상 앞에 2011년에 건립됐다고 네네네. 했으니까 네네. 지금 한 네. 6, 7년 됐잖아요. 예.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셨을 테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돼서 많이 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는 자꾸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는 숫자지만 살아 계셨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요. 정부가 의미 있는 사과는커녕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를 해서 오히려 할머니를 더 화나게 했으니까. 그럼요. 그건 이해할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죠. 네. 근데 2011년에 건립될 때 일본 대사관 앞에 건립될 때 그때 일본 대사관에서 뭐 항의라든가 반발은 좀 없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 합의가 되면서 더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욕을 하게 된 철거를 거죠. 해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멍석 왜냐하면 깔아준 거네. 사실은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에 이 소녀상 관련해서 네. 저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이거는 민간이 한 거예요. 네. 민간이 한 얘기를 왜 12, 28 합의에 넣었냐는 거예요, 나는. 그쪽에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네.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네, 세운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일본 쪽에서 소녀상 문제를 넣자고 하면은 우리나라 외교 그게 장관이 지혜로운 그렇게 거죠. 얘기하면 네. 되는 거죠. 나도 어쩔 수 없다. 네. 민간에서 얘기한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너네는 민간에서 한 거를 정부에서 하니? 우리는 못해 라고 얘기하면 소녀상 자체가 그 합의문에 들어갈 필요가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의문에 버젓이 넣은 거죠. 근데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도 우리 학생들이 뭐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도 안 쉬고 우리 소녀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요. 거기서 하루 잤어요. 그날 영하 18도예요. 근데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이 붙이는 그 손난로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뭐 시민들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하루 잤는데 너무나 추웠고요.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게 그 근처에 이 경찰 버스가 추우니까 공회전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매연이요.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은 완전히 그냥 매연에 다 그냥 걸러졌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종로경찰서 수사과장한테 막 좀 항의를 하고 협조를 구했더니 그 매연 배출되는 그 호스를 하나 해가지고 조금 뺐구나. 좀 조정해주고 했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 제가 보면 저는 뭘 놀랬냐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참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뺏기려고 하니까 원래 12, 28 이후에는 이게 좀 동력이 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동력이 줄기는커녕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전국적으로 되고 있어요. 부산 대사관, 부산 영사관 앞에서 또 하나 네. 건립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이거는 뭐 국민들로서는 참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네. 피해자는 할머니들인데 그러면 일본국에서 이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배부상을 해야지 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할머니를 싹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자존심 상에 제가 돈 좀 받고 그게 그렇죠. 뭐야 그게.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내세워서 보이스피싱을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 주고 적절한 보이스피싱을 한 거라는 네티즌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딱 마음에 와닿아. 닿았어요, 마음에. 아,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네. 일본의 대리인을 하면서 국민들하고 지금 정부가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부하고 대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누구의 정부고. 네. 근데 일본 그 부산에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그때 설치할 때요. 그때 막 사실 우리 공권력이 막 투입돼 가지고 학생들 막 연행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또 그 이후에 또 일본 대사 지금 일본 돌아갔죠. 돌아갔죠. 네. 뭐 아직 안 한일 왔죠. 수업 안 했어. 한일 수업 협정 뭐 이것도 안 한다고 막 그러고 그랬죠.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소녀상에 이렇게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래서 상징이 무서운 것 같아요. 자신들의 잘못된 점이 길이길이 기억되는 거잖아요. 네. 상이 설치가 되면 네. 저희가 하다못해 지금 있는 상들을 빼지 않으면 뭐 백범공원에 가도 네. 김구쌤 묘지가 있으면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과거사를
지우고 싶은 거. 네. 그다음에 자신들이 한 부분이 역사로 길이 남는 거를 반대해서 네. 그게 싫어서 저는 소녀상에 굉장히 집착한다고 봐요. 근데 뭐 일본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본에도 뭐 시민사회 단체 있죠. 활동하신 분들은 뭐 저 다 우리 쪽을 지지하신 분들인데 지금 일본 정권이 보수 우익 정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러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베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쭉 그러니까 아베는 그 일본 소녀상 정말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들이 다니면 정말 낯뜨겁잖아요. 낯뜨겁다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태도가- 떳떳하다 그러면 가만 놔둬야지고. 태도가 얼마나 다르냐면 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요. 박물관이 네. 그 축구장 3배만 하다며요.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예, 저도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축구장 3배만 하면 얼마나 큰 건지.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때 정부 질문에서도 물어봤거든요. 황교안 네. 총리한테 일본이 네. 자기들의 이 문제를 정말 전 세계 유례 없는 여성 인권 유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기 위한 무언가를 노력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못 들어봤지 뭐. 예. 근데 뭐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왜 그 부산 그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우리 외교부와 정부에서도 왜 그거 자꾸 그 좀 옮기려고 그래요. 그거.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자꾸 옮겨 달라고 하니까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작년 그러니까 올해 2월 이런 데 얘기를 보면 네. 특히 10억엔 주고 나서는 다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돈 받았잖아. 지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부산인이 뭐니 네. 자꾸 퍼져나가면 또 이게 약간 부산이 제2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사관만큼의 또 일본하고 이게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실 상징성이 네. 일본 입장에선 조금 더 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협정 문구에 이번 협정은 앞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걸로 그런 또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 불가역적. 불가역이라고 예.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슨 굉장히 노예계약이야. 노예계약, 불평등한 계약 같은데 노예계약이야.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명을 했을까 한국 정부가. 그러면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걸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개해라. 그런데 외교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1심 판결로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항소했어요. 그러면 사실 정말 건강한 정부라면 투명성이 1등이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걸 감추고 있다는 것은 뭔가 꺼림칙한 게 있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에서 확실하게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 정확한 문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게 국민 앞에 떳떳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거 아마 밝혀지면 큰 파장이 일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발표할 때도 우리나라 발표가 네. 그 일본 그 외무성 홈페이지 발표하고 달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드러나 버린 거고 저희 그 여가위에서 여가부 장관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네. 소녀상과 관련 이면 합의가 없다 그러면서 아이 그런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녀상 앞에서 데모하고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뭐, 비례대표님도 계시고,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지역구에 하나씩, 그러니까 일본 애들한테 우리의 근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서대문구가, 저는 서대문구잖아요. 서대문구는 이제, 그, 정말 독립의 성지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 독립문도 있고, 거기에도, 할머니, 우리 소녀상, 꼭 하나 건립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건립하려면 뭐 개인적으로는 못할 거예요. 뭐 기부행위 같은 거 걸려서 그거는 이제 국민 모금 운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방법이 있나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시민사회 세력이셨으니까 근데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국에 네. 있는 66개 소녀상은 거의 대부분 그럼 모금이던데요. 모금입니까? 모금이죠. 진주도 가보니까 빽빽하게 모금이고 진주는 특별했던 게 뭐냐면 교육청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교육청 앞에 세우니까 좋다. 교육청 앞에 세우니까 저는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훨씬 더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대부분 모금을 해서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모금으로 해야 그러니까 돼요. 뭐 정부 주도라든가 관공서가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마 김 의원님도 그 서대문구에 하나 하려면은 저 정말 하고 싶어요. 그쵸.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모금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모금, 싶습니다. 네, 모금. 근데 금방 되던데요. 네. 네. 정말 그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하나씩 우리 소녀상 건립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볼 때는 야, 그 부산 영사관 소녀상 하나 없앨라로다가 오히려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막 소녀상 전국 확산 운동을 하면 일본 애들이 더 이상 말 못하겠죠. 그리고 또 위안부 피해는 뭐 서울만
당했고 강원도만 당한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 전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충분히 방금 말씀한 취지 동감하고 네. 박수 보내고 싶네요.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금에 좀 동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예. 아, 한다면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기 대선이고 이제 다음 정부가 탄생하면 우리 한일 그 합의 어떻게 이제 진행해야 될까요?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네. 이게 오늘 요만큼 내용이 나오고 내일 이만큼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외무장관이 외국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재협상 네. 해야죠. 재협상 해서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뭐 하고 뭐 한일 관계가 했는데 우리가 언제 이 협정 안에서 한일 관계를 여태까지 못 풀었냐고요. 네. 여태까지 풀었죠. 그래서 재협상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재협상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고 탄핵됐잖아요. 재협상 이유 안 돼? 우리는 그런 정부는 없었던 거니까. 그렇죠. 네? 정부가 참 재협상 문제 반드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돈 받아둔 거 돌려주면 되지 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재단에서 그러니까 네. 정의기억재단이나 정대협에서 법적으로 그걸 했대요. 그랬더니 정확한 합협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 변호사의 그걸 들었다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그 구속력 있는 협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나 봐요. 네. 이게 합의서 한 장이 없다니까요. 합의서 한 장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검토를 하면 재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거고.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그 사드 도입 있잖아요. 미국과 한국의 사드 그 도입. 거기도 합의문이 없어요. 거기도 다 구두로 하나 봐. 구두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외교 얘기를 하는데 조약 정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라는 평가도 맞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사실은 그 합의문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네. 일본이 지금 먼저 어긴 게 뭐냐면 일본이 그 유엔에다가 네. 위안부 공식 입장을 뭐라고 제출했냐면 네. 강제 연행 증거 없다라고 이번에 제출했어요. 그거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깬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깬 거야. 그쪽이 먼저 깬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미안하고 사과하고 정부 입장 얘기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합버리니까 야 니들이 먼저 깼잖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신의를 먼저 깼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이제 내세우는 게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해냈다라고 자평했어요. 제정신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이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3년 동안 자기 태도를 확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하고 또 사실 같이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이랑 3년 동안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단절을 시켜놓고는 중국하고는 전승절 참가 그렇게 사이좋게 보이게 해놓고는 확 다 바꿨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 정부는 야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더니 계속 홍남 폐쇄하고 정말 이 예측 가능성이라고는 단 1g도 없어요. 원래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 또 행정부 하는 일이 국민들이 봤을 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뭐 외국인들이 투자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준비가 하고 대안도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네.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최순실이가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 최순실 씨도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거지. 네. 그 한일 합의 이후에 그 위안부 할머니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주 1대1로는 못 만나고 그 사시는 곳 이렇게 뭐 가든지 그 네. 집회에서만 뵀어요. 그때 근데 할머니들이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상처가 굉장히 크셨을 텐데 할머니들이 그렇죠.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다 돈을 네. 원했다는 거잖아요. 네. 10억엔 다 받아가려고 했다라는 네. 게 얘기인데 그 사람들 중에 얘기는 뭐냐면 일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치매라든지 네, 이래서 네, 네, 네.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 혹은 가족이 받은 분 내지는 주면서 그 돈을 주면서 우리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준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게 외교부하고 여가부의 주장이었어요. 받은 네.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즉
할머니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상태로 이 문제가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제일 네. 요구하는 거는 사과죠. 진정한 사과. 그럼요. 두 번째는 이거는 위로금이 아니고 네. 배상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배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배상금적 성격의 위로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배상금이 아니라는 게 일본의 일관적인 태도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과도 하지 않고 진상규명도 안 하고 네. 배상도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할머니들이 돈을 받아갔다. 돈 받는 걸 더 원한다. 네. 할머니들도 수고했다고 한다라는 얘기에 할머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문 보도도 막 현금 지급 이런 얘기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한 보도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사실은 그 이제 본인이 그런 피해자였다는 것을 증언한 때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90년대 들어서 이제 맞습니다. 하신 네.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실 알려지면은 우리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가족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숨겨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기를 내는 것은 이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 의미도 있고 또 사과를 국가적으로 또 받고 싶은 의미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화해 취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이분들이 돈 받으려고 지금까지 주장한 건 안 되잖아요. 너무 우습게 만든 거죠, 그렇죠. 정말. 완전히 우습게 만든 거죠. 네. 예, 본인들의 진정성을 그냥 돈으로 그냥 산 거죠. 네. 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살아계신 증언자들인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빨리 그냥 이분들이 그러기 돌아가셨으면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바람이 예. 있을 것 같아요.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19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급한 거예요. 네. 예, 우리가 뭐 동남아를 다 세우려고 하면 네. 진짜 속도를 좀 내기는 내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하여튼 동남아의 소녀상 건립은 그게 역사가 될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정말 그런 운동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실 텐데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지금 저희 지난대에는 국회 소녀상 세우기를 했었대요. 의미 근데 있네. 잘 안 됐대. 뭔가 이번에 20대 아무튼. 때 정의당 의원님 한 분. 예, 그걸 보고 최혜선 의원도 지금 그 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유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결국 못했대요. 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뭐가 좀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국회에서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재협상 할 수 있도록 네.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자료를 정확히 받고 주무부서들한테 그걸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외국에 예를 들어 미얀마라든지 어차피 네. 제가 알기엔 타이페이도 있는 걸로 알고 예. 중국도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몇 나라 정도를 네. 한번 약간 몇 의원들이 모여서 네네. 지금 한 미얀마 그 네네네. 부부 대표시면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뭐 만일 소녀상 같은 상징물이 못한다면 제가 국회의원 되고 첫 번째 한 게 이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 전시회를 했었어요. 네. 첫 전시회를 하니까 그때 한 13분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성원을 해줬는데 소녀상이 뭐 상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국회의장 네. 본회의장에 가면은 뭐 몇 분들 그 상징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네. 빼고 다른 상징물은 세운 적이 없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국회에서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으면 네, 네. 상징물이 아니라면 상 말고 뭔가 그걸 기릴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나 아니면은 뭐 우리 의원회관 일부를 네. 약간 대여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자료를 놓고 하는 걸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기는 했어요. 네, 네. 우리 저 위안부 할머니 국회에서 좀 어떤 대응이나 어떤 입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보다도 네. 사실 뭐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될 곳은 이제 피해 국가겠죠. 위안부 네, 네. 할머니들의. 그런데 이거 말고 국제적으로 좀 이슈를 좀 만들고 싶어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일본에 압박을 좀 가하는. 그러니까 유엔이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뭐 경찰 국가라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유엔은 좀 어떤 입장인가 좀 궁금해요. 유엔은 이제 그 유네스코 등재 부분을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유엔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유엔 에서 권고를 했어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1228 합의 이후에 일본 정부한테 너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엔은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엔에다가 그 유네스코, 네. 유네스코에 우리가 기록물을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걸 민간이 추진했었어요. 네, 근데 네. 조윤선 장관 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돌아서기 전이니까 민간에 있는 거를 막 굉장히 이렇게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여가부에서 가져가가지고 등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합의 이후에 갑자기 모든 그 지원을 중단을 하고 예산 다 깎아버리고 예산을 깎아보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중국한테 신의를 져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과 손잡고 하기로 해놓고 우리가 손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만나가지고 아니 안 한다고 우리는 계획 없다고 해놓고는 10일 뒤에 해버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중국을 자극한 이 문제 중국을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를 저희가 그래서 여가부에 그냥 정말 많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유엔 얘기 나오니까 많이 잊혀진 갑자기 반기문 총장 생각이 나요. 반기문 총장 유엔 총장 할 때 왜 그거 이렇게 강하게 못했지? 아니 이 협의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반기문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대선 크게 쳐서 제가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대선 나오셨으면 이 얘기가 이제 꼬리표처럼 붙겠죠. 아마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본인이 박근혜를 등에 업어서 대권에 나오려고 아마 그 이야기를 이제 박근혜 논리로 갔지. 그렇죠. 네네네. 아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대선을 보러 나왔으면 내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원로시니까. 네. 이제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말 사면초가가 되고 있고요. 정말 오히려 고립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일 문제도 사실 일본도 이웃 국가로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나라죠. 근데 이제 아베 정권이 자꾸 우경화되고 또 군사 부활시키고 그런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진정한 사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바라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한일 관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되면 우선은 그 일본의 그 사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요청은 해야죠. 아니 사과 없는 화해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조항에서 제일 황당한 거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 이거는 끝이다라는 그 조항이죠. 그러니까 그 조항을 엎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재협상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재협상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다가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죠. 사과하지 않은 일본이 이렇게 했다 해서 모든 이제 유엔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미국이 설득해 나가야죠.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또 센 나라가 한번 들르면 끔찍도 못 하더라고요. 일본은. 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동맹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일본은 그 자기네의 그 치부 이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주장하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정부가 바로 서야죠. 그러려면 좋은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 박근혜 정권 초기처럼 위안부 문제 안 하면은 그 정상회담도 없다 이런 식으로 확 잘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과는 계속 요구하면서도 또 대화를 또 하고. 그럼요. 경제협력 할 거 있으면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물어물하게 되면은 또 아마 외교부 같은 데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고립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폐라고 해서 일정하게 꼭 집권 초기에 해야지만 시기를 안 놓치는 것 중에 하나로 저는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동수권자의 단호한 의지. 단호한 의지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시면 아마 한일 굴욕적인 합의 문제는 분명히 재협상할 것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서 극복할 겁니다. 그리고 소녀상은 정부가 얼마든지 발을 뺄 수가 있어요. 이건 민간이 하는 역할인데 관여를 못하게 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민간한테 맡기면 돼요. 이게 100개가 세워지든 1000개가 세워지든 왜 정부가 나서서 이걸 왈가왈부 하냐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새로운 정부는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모금하고 소녀상 건립하면 분명히 정부는 흐뭇한 미소를 칠 겁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원 의원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호 의원님하고 우리 이 선생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 합의라고 12.28 합의를 했잖아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피해 당사자뿐이에요. 그렇죠. 네. 왜 정부가 피해 당사자하고 아무 상의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합니까? 네. 그걸 합의하고 그걸 용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뿐이다. 네. 피해자하고 상의 없는 합의는 무효고 소녀상 문제는 민간의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네. 민간들이 그만한 판단력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리 잘해 주셨고요. 우리 시사평론가 예. 네, 이동영 선생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사실은 오늘 와서 조금 재밌는 얘기도 하고 네. 하려고 했습니다만 1부 주제가 세월호였고 네. 2부 주제가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여서 까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도 오신다 그래서 저도 같이 좀 까불려고 까불면 어느 했는데. 정도 까부시나요? 아니 좀 방송을 재밌게 좀 네. 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네, 네. 다음에 가벼운 주제 할 때 네. 빵꾸 나면 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겠습니다. 가벼운 주제 한번 불러주세요. 예, 아니 원래 유머 감각이 굉장히 있으세요. 예. 권명기 의원님. 나중에 꼭 한번 나오세요. 네, 가벼운 알겠습니다. 주제. 가벼운 주제 뭐 할까? 우리 정권 교체되는 날. 가벼운 주제. 즐겁게. 네. 즐겁게. 네, 국민과 파티라는 네, 파티. 제목으로. 좋습니다. 우리 드레스 코드는 무슨 색으로 할까? 뭐 이런 거. 파란색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재밌는 게 이 서당캐는 꼭 국가에 뭔 일이 있으면 그날 녹음한다면서요. 우연하게도. 우연하게도.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 통과한 날도 그때 녹음했고요. 그 박근혜 파면된 날도 녹음했어요. 녹음했고 그렇게 된다면서요? 네. 잘 되겠네요. 네. 네, 아마 정권 교체되는 날 녹음 일정이 없어도 꼭 그날 일정을 잡으세요. 네, 서당 K 이 말이 재밌었어요. 네 서당캐. 네. 하여튼 오늘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의원님은 나중에 꼭 한번 나와주세요. 네, 일본과의 문제는 같이 나올게요. 네. 네. 재밌는 주제에. 네. 네, 아유, 네. 방송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건 뭐 제가 EJ 들어서 알죠. 네. 하여튼 일본과의 문제는 외교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혼란과 국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서당캐 13번째 방송 2부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유익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3번째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